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검은 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검은 쥐님, 네,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제 현실 공포 쪽보다는 네. 귀신에 좀 가까운 얘기고요. 사랑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대. 자, 귀신 이야기 좋아요. 근데 군대라고 하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검은 쥐죠. 일단 제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군대도 일단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에서 신병교육대대 조교였어요. 그 조교를 하면서 겪은 일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상을 타는 게 있어요. 훈련병들끼리 해서 5주 교육을 마치고 나면 무슨 상을 5명을 주는데, 예. 그 상을 타게 되면 휴가를 받게 돼요. 3박 4일이었나 아마 예. 그럴 건데, 훈련병 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체력도 제가 좋았고 해가지고, 뭐 분대장 훈련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그 상을 받게 되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제가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신교대에 입교한 훈련병들은 조교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은어로, 이 친구는 에이스, A급이다, 막 이렇게 평가가 되는 훈련병은 다 눈여겨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 후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놔요. 그래서 자대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모든 A급은 다 조교가 먼저 뽑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조교분께서 와서 너 조교하지 않을래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밖에 사회에 있을 때 아는 형이 조교가 뭐 일도 많고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조교할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제가 모르시겠지만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아프고 이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조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꼼수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너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면, 제가 있던 곳이 전방이었기 때문에 너 저기 전방에 있는 수색대로 들어갈 거다. 너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뭐 지뢰도 밟고 재밌을 거다, 막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병이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조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려서 제가 이제 상병이 꺾일 때쯤, 상병이 꺾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상병이 7개월을 한다고 치면 거기서 반 이상이 지나면 상병이 꺾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흔히 말해 짬을 많이 먹은 그 상태가 돼서 그 훈육을 달게 돼요. 훈육이라는 게 이제 그 소대에서 제일 짬이 높고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짬이 낮을 때부터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훈육이 가장 최고참이에요. 그래서 제 소대원들을 제가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일반인 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교들은 훈련병들이 먼저 들어오면 훈련병들이 그 생기부 비슷한 걸 쓰게 돼요. 거기에 이제 뭐 부모님은 뭘 하시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라던가 내가 살아왔던 뭐 이야기도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걸 이제 훈육이 다 보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병들이 뭐 1급 판정을 받고 들어온 훈련병들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혈압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적을 거 아니에요. 이제 조교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뭐 성소수자다 이런 걸 적는 훈련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극비예요. 이게 만약에 훈련병 뒤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소문이 다 퍼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극비인 부분인데, 지금은 더 말씀드릴 문제의 훈련병이
생기부를 냈는데 보니까 어머니께서 무당이세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보고 느낀다는 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신을 본다. 네네. 네. 그런 되게 세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근데 이제 그 한 기수마다 270명 이상의 훈련병들이 왔다 가요. 그래서 5주 교육을 왔다 가면 제 군생활 동안 보는 훈련병만 해도 한 5,000명 이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거의 인간 문화재급으로 정말 신기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귀신을 본다 이런 훈련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보고는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뭐 저는 관심병사다, 뭐 그림 캠프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훈련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더 문제의 훈련병을 제가 100번 훈련병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훈련병들이 훈련 시스템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훈련이 5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주차에 뭐 제식, 2주차 사격, 뭐 야간 사격 포함해서 그리고 3주차 화생방, 4주차 수류탄, 그리고 뭐 5주차 각개전투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약 3주차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화생방 훈련장이 한 3km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병들이 이제 어느 교장을 가려면 안전 문제 때문에 다 일렬로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모두들 이제 총기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대 건물이 4층이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가거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누구 다쳤다 하고 전달해가지고 전달 쭉 와서 제가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까지 전달이 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육이니까 모든 걸 뒤에서 관찰해야 되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앞에서 전달 하면서 계속 전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 하고 맨 뒤에 있는 훈련병한테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4층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3층 중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쳤냐 하니까 막 횡설수설 하길래 제가 직접 달려가서 3층으로 가보니까 그 100번 훈련병이 계단 내려가는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화생방은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이렇게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왜 그러냐 일단 진정해라 하는데 계속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임 분대장한테 일단 애들 저거 진행시켜라, 애들 보내라, 지금 늦으면 안 되니까 하고 보내고 제가 계속 걔를 달랬어요. 그러더니 한 몇 분이 지나니까 좀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네. 이제 서서히 말을 하는데 3층 딱 이 공간에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연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가만히 두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 저 귀신은 계속 위험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병이 이랬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그런 거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일단 훈련병을 안정시키는 게 제 최우선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혼을 내야 될까, 그래서 끌고 가야 될까, 아니면 안정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겠다 하면서 먼저 안정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먼저 화생방장으로 가자 하고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매일매일 편지 말고 인터넷 편지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는 인터넷 편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각 소대당 어머니들이나 뭐 여자친구들이 A4 용지 한 장 크기로 이렇게 뭘 쓰시면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전달을 해요. 훈련병들이 이제 그거를 받는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4주차 수류탄 교장 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처음 인터넷 편지를 이제 그 훈련병 어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이나 여자친구들은 정말 매일 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편지를 쓰셨네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첫 편지를 쓰신 거고 하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쓰셨겠구나 상상을 했는데 아니 그 인터넷 편지에 써진 내용이 딸랑 한 줄인 거예요. 한 줄. 솔방울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솔방울을 조심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주고 혼자서 딱 생각을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솔방울? 솔방울이면 수류탄 생긴 게 솔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곧 수류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되게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무당이시긴 하지만 뭐 예지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다 무슨 교육이 있고 일정이 나와 있어요. 아, 그거 보고 그냥 조심해라. 그래서 뭐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럼 그냥 수류탄 조심하라 하시면 되지. 이런 소리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사격도 그렇고 수류탄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수류탄이 세열 수류탄이라고 실제 수류탄을 사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격 때도 조교들이 굉장히 착해져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뭐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져서 갑자기 뒤를 보고 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수류탄 때는 더 착해져요. 아이고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독여주는 조교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꺼림칙한 이 기분을 가지고 4주차 때 이제 사전 교육을 다 받고 수류탄 교장으로 향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가는데 또 계단 앞에서 또 전달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훈련병이 또 이러네 이 생각을 했어요. 수류탄이 무서우니까 또 어머니께서 편지도 주셨고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뺑기 쓰려고 이러나 보다 하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앞에서는 이제 안정시키려고 좋게 대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단단히 말을 해야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근데 옆에 100번 훈련병이 저를 좀 약간 원망 어린 눈빛?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된 건 100번 훈련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0번 훈련병 그렇게 쓱 보고 지나치고 3층 계단 거기 공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100번 훈련병이 울고 짜고 있던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훈련병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장구류를 차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장구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잘못 디뎌도 얼마나 잘못 디딘 거지 정강이뼈 그 부분이 완전히 골절이 된 게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의무병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외진이 아니라 국군 수도병원으로 바로 보내주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이제 너는 어떻게 하다가 애를 저렇게 됐냐, 네가 그래도 관리를 하면 네가 잘못이다 막 이렇게 뭐라고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부랴부랴 수류탄장에 가게 돼요. 이제 저 훈련병이 기가 막히게 맞췄네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가면 일단 그 파란색으로 생긴 연습용 수류탄으로 그걸로 이제 몇 번 던지고 그 다음에 실수류탄을 던지거든요. 네. 다른 교장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장은 10m 정도 그 낭떠러지 비슷한 구덩이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 네. 이제 계곡같이 물이 차 있는데 예. 이게 밖에서 터지면 소리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 안으로 던지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깜짝 놀라지 진짜. 예. 그죠. 그게 그 깊이가 10m인데 10m 그 위로도 물줄기가 오를 정도니까 정말 실제로 보면 처음에 보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건데 훈련병들이 좀 약간 설렘? 기대 같은 게 있어요. 와 내가 수류탄도 던져보는 거 하고 가서 막 장난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조용히 시킬 필요가 없는 게 수류탄에 탁 첫 발이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조용해져요. 쇼크웨이브라고 하나요? 진짜 음파가 싹 지나갈 정도로 소리가 크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첫 수류탄이 터지고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 긴장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교들이나 간부 할 거 없이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귿자로 생긴 호 안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는데 그때는 이제 옆에는 조교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간부님 이제 그 직업군인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요. 저는 뒤에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수류탄이 보이잖아요. 그 솔방울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딱 깨달은 게 맞다. 그 100번 훈련병이 거기서 조심하라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 진짜 수류탄 위험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경 써서 바라봐야겠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조교 생활을 하면서 무섭다고 그 전에 못 던지고 돌아가는 애는 있었어도 한 번도 수류탄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훈련병이 이제 던지려고 자세도 잘 잡고 그 훈련병이 되게 똘똘한 친구여서 그때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돌을 던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돌을 45도 윗각도로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려면 45도 각도에서 손을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위에서 손을 놨어야 되는데 그 끌고 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귿자 호 안에 수류탄이 튕겨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류탄. 아, 예. 핀이 다 뽑혔는데 그 간부님은 이제 당연히 던지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류탄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류탄이 밑으로 들어간 거를 빨리 알아채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긴장 상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진 거 보자마자 호 안에 수류탄 바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간부님이 그제서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호 안에 보면 밑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서 터질 때를 대비해서 발로 차서 밖으로 빼라는 그런 쥐구멍 같은 건데 거기로 이제 제 소리를 듣고 그 간부님이 발로 차서 밖으로 딱 던지자마자 쾅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수류탄이 그렇게 가까이 터지는 건 처음 느껴봤는데 바로 꽝 터지자마자 간부들이나 훈련병이나 그리고 중대장님도 옆에 있었으니까 예. 다 완전 정적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훈련병이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막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어쨌든 그 훈련병이 잘못한 건 아니고 사고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얘를 혼내버리면 그 뒤 훈련병도 더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 너 훈련도 잘 받았고 긴장을 하면 이런 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긴장하지 말고 던져라 하고 일단 이 일이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중사님이 오셔가지고 와, 너 아니었으면 오늘 쟤랑 나랑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다. 오늘 우리 뉴스에 나올 뻔했다. 그 수류탄 심지가 타는데 한 3, 4초 걸리는데 예. 네가 말해서 한 2초 정도가 빨랐다, 인지가. 그거 아니었으면 안에서 터졌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고가 있을 거를 예언했던 것과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될 거를 예언했던 것. 아, 물론 두 번째 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좀 믿게 돼요. 그 외에도 짜잘짜잘하게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100번 훈련병이 저한테 분대장님 오늘은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정확히 오른쪽 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좀 신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쯤에 제가 진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빨리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꺾이는 기역자 통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꺾으려고 하는데 훈련병이 거기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근데 훈련 중이기 때문에 방탄을 쓰고 총기를 든 채로 오던 중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간 총구가 제 눈에 그대로 박힐 것 같더라고요. 속도를 못 늦춰갔어.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바로 눈을 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총구에 맞은 게 아니라 방탄에 제 눈 끝이 찍혀가지고 살짝 찢어졌거든요. 훈련병이 죄송하다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또 조교는 가오 빼면 시체기 때문에 아 괜찮다고 내가 달려가다 그랬으니까 괜찮으니까 너 얼른 가라 하고 저는 구급실 가서 치료를 받는데 와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크게 다칠 뻔했구나 또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친구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훈련병이 다 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 이제 10시가 되면 자기 때문에. 근데 훈육분대장은 훈련병이랑 같이 자요. 그 푸른 거탑이나 이런 걸 보면 구막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훈련병들이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쪽방 같은 되게 작은 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훈육분대장 거기서 자요.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서 뭐 서류 같은 거 정리를 하면서 뭐 밖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호통도 치고 얼차려도 주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취침 시간이 10시인데 한 11시쯤에 불침번이 오더니 또 100번 훈련병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또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러냐 또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여기 벽을 타면서 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죄송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위험한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위험한 귀신은 아니다. 근데 이제 벽을 타고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괜찮으면 다시 자라 하는데 이 친구가 다시 누우려고 하다가 다시 벽 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바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시선을 보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이 벽을 기어 다니니까 벽을 이렇게 보다가 제 훈육방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왜 들어갔어?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완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교는 또 가오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아 됐다. 나는 너가 안정이 됐으면 됐다. 나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다 하면서 훈육방에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안 위험하다고 했지 물어보니까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무섭죠. 무서워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 기관병들 따로 자는 공간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제 마투임한테 너가 가서 저기서 자라. 그리고 둘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살면서 가위를 늘린 적도 없고요. 쥐도 평생 나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어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와,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날 제가 새벽 유병소 근무를 나가게 돼요. 유병소 근무를 나가 있는데 제가 사수였어서 이제 부임한테 좀 살펴봐라 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부사수가 검은지 분대장님 저기 누가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화를 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옆에 민가도 많기 때문에 완전 그 최정방이 아니었어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너무 기괴하게 지나간 게 뭐냐면 그 여자 옷을 입었는데 되게 어색한 복장의 여자 옷이고 얼굴을 2손으로 완전히 가린 상태로 그 여성분들 이렇게 귀엽게 뛰어가면 바깥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달리기 아시나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수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손을 이렇게 탁 떼면서 얼굴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손들어 움직임 쏜다 바로 말을 하는데 그냥 그 띵걸음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잡아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복장이 뭐 북한군 복장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보고는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본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휘통제실에서 간부님이 그 사람 가끔 그렇게 돌아다닌다. 너무 수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 복장을 입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훈련병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병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좀 퍼진 거예요. 근데 이 100번 훈련병 귀에도 그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료식 때쯤에 저한테 말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서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거기 시인분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이 가해자 같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일은 또 어느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친구가 계속 뭔가가 이상하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하냐 정확히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군대라는 곳이 특성상 귀신들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북한군이 몇몇 섞여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 북한의 형상을 한 영가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뭔가 준비를 하듯이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쟁 날 일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일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교들도 훈련병들 훈련시키면서 근무를 서거든요. 유병석 근무도 서고 탄약고 근무도 서는데 그날은 이제 탄약고 근무를 제가 서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반 근무였거든요. 서고 있는데 그 탄약고가 탑같이 세워진 거기에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을이 전체가 다 보여요. 이렇게 넌지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쿵 드드드드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는 소리가 먼저 들린 다음에 한 5초 뒤에 그 탄약고 건물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한 번 들리는 게 아니라 한 10분간 그게 들렸거든요. 계속 5초 간격으로 쿵 드드드드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디서 포탄 터지고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포사격도 나가봤었기 때문에 그 수류탄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진동이 올 정도면 정말 큰 게 뭐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고 확인해보겠다 하고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있다가 계속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 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벌벌 떨면서 있다가 근무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지휘통제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새벽에 사단장님이랑 뭐 연대장님 정말 위에 별들 있잖아요. 예. 별들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소대장님이 와서 네가 들은 내용 그리고 있었던 내용 말해봐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한 10분 정도 5초 간격으로 이런 소리가 났다 하고 됐다 그럼 너는 들어가봐라 하고 들어가고 잠을 잤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이 돼가지고 저희 소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어제 되게 큰일 같던데 아니 처음 봤다 사단장님이랑 다 오신 거는. 그러니까 일단 네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북한에서 땅굴을 파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뉴스에 떴었거든요. 오. 북한에서 땅굴 파는 몇 호가 발견됐고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그 땅굴을 파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0번 훈련병 친구는 그 북한 영가들을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를 예측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야, 근데 검은주님께서 그 훈련병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네. 그치만, 야,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야기를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네요. 이게 군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채팅창이 이렇게 활발하다라는 것은 전달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좀 생소한 영역이라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다행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군대 얘기하면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 다 집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검은주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군대 괴담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특수한 상황에서 분명히 저기서 저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들이 군대가 좀 더 심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맛을 들리면 또 정말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다 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좀 난 군대 괴담 별론데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또 하나의 공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바롤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롤로님의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바롤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네. 그러면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바롤로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신 이유가 군대 괴담이 또 오랜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느낌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 괴담을 별로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하더라고요. 군대 얘기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만 더 일반 분들이 더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안 가신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시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고, 제가 일병 때 한 5개월 정도 했었을 때 돌비라는 이등병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이제 메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짧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남한에 내려오신 뒤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국군으로 참전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에 소속 소대장님 덕분에 목숨을 여러 번 구했다고 말씀을 많이 술만 드시면 하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을 또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백령도에 있을 때 총사고를 당하시고 충격을 좀 받으셔서 그만두셨어요, 군대를.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분들도 아버지가 막 벌어서 대학까지 다 보내시고 회사에서 일을 잘 하셔서 요직까지 오르셨는데, 이제 사장 아들님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아버지 책상을 막 복도로 빼놓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당하셔서 부당하게 퇴사를 하셨고, 저희 삼촌이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당시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당시 명문이 이제 육사였어요. 그래서 육사를 좀 꿰쳐져서 그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다른 좋은 명문대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사전 설명을 드리고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공군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등병이 좀 길죠. 그래서 공군은 좀 특이하게 수능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자대 배치도 막 병사들이 지역 지원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대부터 배치까지 지원의 연속인 거죠. 저는 이제 헌병 특기를 받았어요. 근데 비행단 특성상 넓기 때문에 공군 헌병이 좀 특이하게 뭐 기동, 경비, 군견 이렇게 받고 있고, 헌병이 비행 기지를 방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단이 넓기 때문에 저 같은 군견 핸들러가 군견을 데리고 넓은 지역을 걸으면서 순찰을 하는 거죠. 이제 폭발물 탐지도 하고 거동수산자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요. 저는 이제 개를 좋아해서 군견소대에 들어갔는데, 여성분들이나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나 뭐 군대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냥 비행장 경비 업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군견소대는 개랑 둘이서 걸어 다니면서 비행단을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쯤부터 해서 해가 뜰 때까지 교대로 막 근무를 나가는 거죠. 근데 군견소대라는 게 웃긴 게, 다른 군인분들처럼 선임이랑 후임이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개랑 사람 둘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다른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근무를 서면서 자연스럽게 OJT가 안 되고 따로 기간을 두고 OJT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임 한 명이 저랑 붙어서 모든 근무 코스를 한번 걸어주는 거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선임의 군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걷는데, 그때 당시에 선임이 무서운 얘기를 진짜 잘하고 많이 알았어요. 생각해보시면은 늦은 새벽 밤 이럴 때 비행기 뜨기 전 새벽에 고요한 비행장에 불빛은 비행장 저 멀리에 있고, 캄캄한 길, 뭐 초소 불빛 길, 비행기가 주차하는 거를 주기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기장 이런 데를 셋이서 걸으면서 무서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재밌고 너무 막 매일매일 극기 훈련 같았어요. 저도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게 들으니까 이게 말해주는 사람이 신나게 되고 저도 막 재밌어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OJT 동안 제가 재밌게 막 이렇게 듣고 빠져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적응을 하고 일병 달고 뭐 사람만한 개를 이제 뭐 똥도 싸고 똥 싸고 치우고 막 이러면서 근무 준비를 잘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군견은 나라의 재산이다 보니까 비를 막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견들이 걸으면서 커버하는 넓은 지역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새벽에. 그럼
그 근처에 있는 경비 초소들을 열어서 다른 소대의 소대원 한 명, 그리고 군견 소대원이 걔 대신에 제가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초소를 몇 개 랜덤하게 열어서 기지를 지키는데, 이제 군견이랑 넓은 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초소 수를 늘리는 거죠. 이제 저는 누구랑 배치받을지는 모르고 갔는데 다른 소대에 있는 똘비를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첫날에 똘비랑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간 그 초소가 유명한 귀신 나오는 초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이야기 잘하는 선임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간부들도 거기 지나갈 때 야, 저기 귀신 나온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느냐면 카더라인데 거기 비행특기 간부가 조종사죠. 공군 네. 조종사가 누군가를 살해를 하고 그 초소가 워낙에 외딴 데 있으니까 그 초소 근처에다 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포의 초소에 배치가 됐다. 여기를 여는구나. 무섭다 하면서 들어갔는데 돌비는 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니까 반갑다. 뭐 그 소대 분위기 어떤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 친구 아버지께서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되신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이 얘기를 지금 드릴 얘기는 아니고 막 들었는데 그러다가 근무 잘 서고 있는데 무전기가 치익치익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뭐 몇 초소 들리나 이러길래 이제 무전기를 들고 예 들립니다 뭐 몇몇 초소 이등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통제관님 간다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관이 뭐냐면 그 비행단의 새벽을 지키는 당직인데 이제 뭐 당직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걸 통제관이라고 해요. 공군에서는. 그래서 그날 따라서 굉장히 성실한, 왜냐하면 당직 통제관 안 돌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막 칼군무 딱 사는 자세로 막 서고 오면은 이제 뭐 라이트 꺼 뭐 누구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훈련 상황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통제관이 자기 와이프를 살해해서 트렁크에 싣고 저희 초소에 온 거예요. 살해를 하고 오는 거죠. 저 멀리서 차불빛은 슬슬 보이는데 저희는 은연패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꿈의 설정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제관이 누군가를 죽이고 트렁크에 싣고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통제관을 보면서 돌비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무슨 그냥 이혼을 하지 뭐 사람을 죽였냐 와이프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돌비가 이제 개가 개를 먹는 세상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게 영어 수거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한국어로 제가 직역한 거예요. 네. 개가 개를 먹는 세상. 이게 너무한 세상이다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먹물 냄새 난다. 공군 애들은 뭐 수능 성적을 내고 와서 그런 애들이 뭐 이렇게 먹물 냄새가 많이 나요. 영어를 막 갑자기 쓰고 얘도 이러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기 직전까지 저희 둘이서 그래서 되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서 둘이서 욕을 좀 하다가 이제 거의 다가와서 돌비한테 암구 대라고 네가 하고 내가 이제 은폐할게 이러고 있는데 통제관이 온 거 뻔히 아니까 훈련이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통제관이 암구 대고 내리더니 근무 잘 서고 있냐 뭐 근무복 답답하진 않냐 총이 무겁진 않냐 총기 간수 잘해라 고생 많다 이런 통상적인 대화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갑자기 부부간에는 의리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뭐 나처럼 되지 마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울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그래서 뭐 야 너네 담배 피냐?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주라. 나 담배를 끊었는데 저희도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그래서 안 핍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러더니 뭐 야 일병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하길래 제가 통제관님 뭐 제가 다른 사람 인생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랬어요. 통제관이 저를 멍하게 쳐다보더니 발길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꿈 상황처럼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러 차를 끌고 어디 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다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저희는 돌아갔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식은땀이 줄줄 흐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통제관이 자기 아내를 살해를 해서 트렁크에 싣고 와서 저희 근무지에 와서 얘기를 나누고 생을 마감하러 스스로 어디 갔다? 이게 그러니까 꿈을 꾸듯이 저는 그냥 이게 내가 어제 근무를 안 나갔나? 이게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꿈인지 생신지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똘비도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해 보셔야 될 게 저는 1병 따위고 돌비는 2등병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기 뭐 이소대 전환 좀 해볼게요. 그럼 뭐 분대장이나 간부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악몽 꾼 것 같은데 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집합 뭐 1병 빠져가지고 뭐 몰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만나면 똘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 작업 같은 걸 막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똘비를 PX에서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야 똘비야 그때 나 잤냐? 내가 무서운 꿈 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돌비가 갑자기 너무 놀라서 지도 막 어버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선임 앞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꾼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착해서 위에다가 아무 말을 안 해서 자기가 무사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달랐는데 막 둘이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좀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달랐는데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뭐지 이러다가 뭐 똘비랑은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똘비가 장단 맞춰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장단 맞춰주는 건가? 뭐 비가 오면은 똘비랑 종종 봤었어요. 저희가 딱 그 소대랑만 근무를 서다 보니까. 근데 돌비 친구가 약간 말을 하면 조금 재수없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먹물 냄새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정확하게 대화가 기억나는데 야, 내 친구 아버지는 회사 이름을 친구라고 지었다. 친구 이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습니까? 뭐 재밌습니다. 이게 아니고 고유 명사는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지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말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는 척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차라리 너랑 무서운 얘기는 하는 게 낫다. 이래서 저도 막 선임한테 들은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 어쩌다가 기간도 3개월이나 더 긴 공군을 맞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비가 이제 해외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 대학도 해외에 다니다가 편입 제도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공군에 올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꾸신 할아버지 관련된 꿈이 있는데 할아버지 관련된 꿈을 아버지가 꾸시고 그래서 뭐 이상하게 막 아버지가 공군 지원을 강건을 했다. 자기도 이제 공군 오기 싫었는데 그냥 육군 가서 좀 짧고 빨리 끝내려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공군 간부 출신이라서 공군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얘랑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뭐 아버님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돌비가 이제 돌비 아버지께서 꾸신 꿈을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꿈이냐면 돌비 아버지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 남자의 삶을 지켜보는 모습을 이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 아버지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떤 남자의 삶을 봐요. 그러면서 옆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꿈이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오냐면 한 남자가 6.25 이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혼자 돈 벌러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친척 어르신이 나타나서 야, 너 왜 혼자 가냐? 가족들이랑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남한으로 내려가. 이러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전쟁이 나서 그분이 전쟁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난을 해서 부산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친척 어르신 덕분에 난리통에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었네? 이러고 이제 한 가지 꿈이 끝난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목수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막 커나가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공군 하사관이가 지금 부사관 제도거든요. 하사관으로 가게 되고 백령도에 배치가 된대요. 그 옛날 군대가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첫째 아들이 하사관이 됐는데 그 동기 하사관이랑 무슨 말다툼을 막 하다가 동기 하사관이 총 들고 막 장난치면서 너 쏜다 이러다가 진짜 쏘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지켜보는 그 남자의 아들의 머리 옆에 탁 맞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충격을 받고 그냥 군대를 그만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꿈이 또 몇 번의 꿈에 지나고 또 꿈을 꾸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또 나오셔서 그 남자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의 아들은 이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무역회사에서는 선원들을 배에 태우는 권한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요직에 앉았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사장 아들이 그 남자의 일자리를 뺏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친구를 저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신대요. 그러다가 돌비의 아버지께서는 돌비의 할아버지가 그 사장 아들의 배를 꽉 쥐어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뭐 장사도 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막 잘 살고 있는데 그 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은 사장의 아들이 간암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의 아들은 자기한테 모질게 굴었던 사장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문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와서 자기 자식들을 쳐다보다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이뻐하시는 이 집안의 둘째 아들도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 조그만한 귀병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요. 그 남자의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형이 네 귀를 고쳐줄 걸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슬퍼해요. 동생은 형아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괜찮다 이러면서 다른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막 똘비가 이런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자기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뭐 어떤 남자를 지켜보는 꿈 이야기를. 근데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경직이 딱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 집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고 삼촌한테 들었던 얘기고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친척들 모이면 술 안 먹으면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있나? 당황하죠. 그래서 근데 네가 왜 공군에 온 거야? 이러니까 그럼 돌비 아버지께서 강권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다 복귀도 하고 뭐 또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삼촌께서 되게 특수한 직무에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지위가 높고 조금 정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잖아요. 그 꿈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가게가 몫이 좋았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꿈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가 찾아와서 뭐 사장님 여기 몫이 좋다. 여기 복권 사업권이랑 담배 사업권이랑 그리고 뭐 이런 몇 가지 사업권을 줄 테니까 여기 장사를 하세요. 이랬대요. 예. 저희 아버지 처음에 당연히 사기꾼인 줄 알고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막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확실히 가게가 몫이 좋으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막 거의 구체화를 시키고 저녁같이 같이 드신 뒤에 명함을 하나 주면서 사장님 동생분 있죠? 누구씨 그분한테 제 명함만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청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쫓아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삼촌을 엿먹이려고 나한테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만약 얘를 손찌검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삼촌한테 뭐 땡땡씨 조카가 군대에서 후임 구타했다 이런 걸로 엮으려고 뭐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삼촌한테 전화를 하고 삼촌 이런 일이 있었다. 혹시 뭐 아빠랑 그쪽 이런 일이 그거 아니가 이러니까 삼촌께서 야 내가 사실 요즘에 진급 같은 게 좀 걸려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니 그냥 걔한테 좀 잘해봐봐. 그냥 뭐 괜히 나쁘게 굴지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 뒤로 비만 오면 이제 뭐 한 번씩 돌비랑 근무도 서게 되고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노견 관리도 해야 되고 군대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뭐 제대를 한 거죠. 저도 제대를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술자리만 있으면 그냥 계속 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왜 이렇게 돌비에 제보해봐 이렇게 되는 그냥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7년 전인가 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셨어요. 참전용사고 하시니까 할아버지 명예를 위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뭐 어디서 징병이 되셨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고 어느 소대에 배치가 됐고 이런 걸 막 정리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A4 용지 쓰셨어요. 뭐 나라에서 물어보면 말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 소대장님이 할아버지를 여러 번 살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뭐 진격 오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진격 이런 무전이 오면 바로 자기 소대원들한테 야 진격 이렇게 안 하고 야 기다려 이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올라가서 빨리 점령을 하고 빠질 때 빨리 잘 빠지고 그리고 뭐 폭격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칼질하게 챙기셨대요. 소대원들을.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소대장님 때문에 살았다 진짜. 근데 소대장님께서 전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술만 드시면 막 그 얘기를 하시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소대장님 제사를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소대장님 많이 잡수세요 이러면서 맨날 막 기도를 하고 이러셨거든요. 정성 가득하게. 근데 이제 그 소대장님 성함은 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항상 소대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들을 종이에 막 쓴 걸 보고 언제 뭐 소집되고 등록되고 뭐 징병되고 막 이런 걸 적어놓고 하다가 소대장님께서 성씨가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성이 동방씨예요. 동방씨.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씨면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대장님 성함이 동방철수. 제가 군대에서 만난 돌비 풀네임 말씀드리면 동방돌비. 제가 머릿속에 이게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뭐 군대에서 참 이상한 경험을 했고 술자리 안주처럼 생각을 했는데 혹시 돌비 아버지 꿈에 나온 동방철수 소대장님이 돌비 할아버지께서 제사 지내준 저희 할아버지가 이뻐서 자기가 주변을 맴돌면서 자식들을 챙겨줬나? 오.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자손들끼리 만나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나? 근데 나는 이제 삼촌이랑 엮어서 그 친구한테 마음도 안 열고 맨날 주식 뭐지 맨날 그러고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냐면 제가 뭔가 우리 삶이 뭔가 그냥 물리적이고 과학적인로 설명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 삶이 어떤 영혼이라든지 의지 어쩌면 또 악이라는 그런 악의 같은 것도 남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참 이런 합리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시점 자체가 네.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로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 저도 이게 말씀드릴 때 너무 막 할아버지 뭐 꿈 이러면 너무 헷갈리실까봐 이거 좀 정리를 하려고 메모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야, 이게 꿈이 이렇게 공유가 좀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이거 되게 기묘하네요, 이야기가. 저도 그때 통제관 이야기는 진짜 막 귀신 네. 같았어요, 저는. 근데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참.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진짜 막 약간 안 믿었거든요. 저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네. 사실 막, 진짜 구태의연하다, 아빠. 이러면서 맨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막 싸우기도 했었어요. 제사상 앞에서. 아빠 예, 진짜 예. 이런 거 그만해. 그랬었는데, 최근에 막 할아버지 이 사건이 있는 뒤로는 저도 항상 제사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튼 오늘 바롤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로 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또 기묘한 이야기는 바롤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돌비공포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